아니,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가라는 것이오? 그게 그 집과 혼인하는 조건일세. 어머니, 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아야,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여러분, 오늘은 조선 중기 경상도 산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혼담이란 것이 참 다양합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혼담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였거든요. 신랑 얼굴은 보지 말 것.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을 겁니다. 실제로 그 집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을 갔으니 이상한 혼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았지요. 그런데 한 처녀가 그 혼담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연화였습니다. 오늘은 얼굴도 안 보고 시집을 가서 인생을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얼음의 산골 이야기입니다. 그 해는 흉년이 유독 심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여름 가뭄에 다 타버리고 가까스로 자란 것마저 가을 서리에 죽어버렸지요. 산골 사람들은 그 겨울을 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 집 저 집 굶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렸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그를 아는 집안이었고 연화는 그 아버지 곁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글도 익히고 셈도 배웠습니다. 산골 처녀가 그를 안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연화가 1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연화는 이튿날부터 허리를 동여매고 논에 나갔습니다. 양반 집딸이 논두렁에 나앉아 김을 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딱했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굶는 것이다. 연화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연화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은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혼담을 가지고 온 것은 마을 중매쟁이 강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연화 어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리 와봐라. 연화가 손을 닦으며 나왔고 강노인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안동 고을에 최씨 가문이라고 있다.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인데 외아들 혼처를 구한다더구나. 연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강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랑 얼굴은 혼례전에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연화 어머니가 바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가라는 것이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강노인이 쩔쩔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가 셋이나 들어갔다가 다 나온 집이요. 그러니 세간의 소문이 좋지 않아서 선을 보여줬다가 처녀 쪽에서 도망을 가버릴까봐 그러는 것 같소. 연화 어머니는 더 듣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됐소. 돌아가시오. 그런데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연화가 강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셋이 나왔다 했지요?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강노인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오. 어떤 이는 신랑이 병이 들었다 하고, 어떤 이는 집안이 험하다 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소문이 워낙 여러 가지라. 소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강노인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이 처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화가 결정을 내리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어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다니. 그 집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간 게 괜한 것이 아닐 텐데. 들으니까 신랑이 얼굴에 큰 흉이 있다더라. 아니야, 정신이 이상한 거래. 밤마다 소리를 지른다더라. 그것도 아니라더라. 귀신이 들어서 쫓아낼 수가 없다더래. 소문은 소문을 낳고 또 나아서 나중에는 그 집 신랑이 뿔이 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연화야,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어미가 못 먹어도 좋다. 굶어도 좋다. 저런 흉흉한 집에 시집은 보내지 못하겠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소문이 많다는 것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유가 알려졌다면 다들 같은 말을 했겠지요. 이렇게 말이 각각인 것은 아무도 그 집 속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 아니냐?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어릴 때부터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도 소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지요. 어떤 이는 연화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에서 만난 이웃 마을 안악이 연화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그 집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신랑이 심상치 않다더라.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낮에는 방 밖으로 안 나온다더구나. 그게 다 병이 든 게 아니면 뭐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장을 봐서 돌아갔습니다. 연화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셋이나 나간 집이라는 것, 신랑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연화는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갔다. 신랑이 무서워서, 집이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얼굴을 안 보여준다. 왜? 흉해서, 아니면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연화는 그 답을 직접 가서 찾기로 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화는 짐을 꾸리며 품속에 아버지가 남긴 작은 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까이 두던 논어였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군데군데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는 연화에게는 보물 같은 물건이었지요. 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씨 가문은 소문대로 부잣집이었습니다. 안동고을에서 1시간쯤 더 들어가면 나오는 곳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소슬 때문에 담장이 높았고 마당이 넓고 창고가 여럿이었습니다. 산골 처녀 연화에게는 처음 보는 규모의 집이었지요.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만한 부잣집이라면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마당에 활기가 있어야 하는데 대문을 들어서도 사람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들 어딘가로 숨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청사초롱 아래 서 있었는데 얼굴에 흰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내내 연화는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약속대로였지요. 연화는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방은 안채 구석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례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연화가 방 안에 앉아 있으니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랑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숨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눌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의 숨 같았습니다. 겁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눌려 살아온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둠 속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시오. 그뿐이었습니다. 그 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그 짧은 한마디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당황한 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무섭지 않다고 말해준 것이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이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첫날 밤에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50 안팎이고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여인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강하다는 느낌이었지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첫 아침상을 올리러 연화가 부엌에 갔더니 이미 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해두었겠거니 하고 상을 차려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짜구나. 연화가 국을 한 모금 맛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맛봐 보십시오. 저는 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대드느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짜게 끓였다면 내일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짜지 않은 것을 짜다 하시면 내일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을 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곶간 열쇠 중에 셋째 칸 열쇠가 없어졌다. 내가 치웠느냐? 연화는 곶간 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고 곶간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지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찾아오너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열쇠를 본 사람이 있는지. 하인 중 하나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서쪽 곶간 열쇠를 누가 빌려갔는데 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화가 서쪽 곶간 문 앞에 가보니 문고리에 열쇠 꾸러미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셋째 칸 열쇠가 섞여 있었지요. 연화가 열쇠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를 받아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래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일부러 숨겨두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없어진 것을 연화 탓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어머니는 연화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더 대놓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을 몇 불러다 앉혀놓고 연화에게 차를 내오라 했습니다. 연화가 차를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산골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 끓이는 법도 모르고 예절도 제대로 못 배웠지요. 손님들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연화는 차를 올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며느리는 얼굴은 단정하니 예절만 가르치면 쓸만하려나. 손님 중 하나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하오. 이 집 며느리들이 그 전에 다들 예절이 없어서 나간 것이라더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며느리들이 나간 것이지 쫓겨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절이 없어서 쫓겨난 것이라면 지금쯤 그 이유가 소문에 퍼졌겠지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같이 다 다른 것을 보면 아직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절을 가르쳐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 중에 제가 틀린 것이 있으면 저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손님들이 연화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하인 하나가 부엌 안에 있던 다른 하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며느리 이전 세 분이랑 다르다. 그 무렵 연화는 신랑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성준이었습니다. 나이는 25이었고 최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집에서 성준은 있으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대청에 앉는 것도 성준이 아니라 시어머니였고 집안 손님이 와도 성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곳간 열쇠도 시어머니가 쥐고 있고 하인들도 성준이 아닌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장남이 이 지경인데 집안을 이끄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성준의 방 앞에 저녁상을 올리다가 방 안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하고 책 읽는 소리 같기도 한. 연화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올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은 여전히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손만 내밀어 상을 받아들었지요. 연화가 돌아서려다 말았습니다. 책을 읽으십니까? 문 안쪽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혼자 읽으면 외로울 텐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소? 연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전 며느리들이 도망갔다는 것이 도련님 때문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왜?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셋이나 나갔는데 이유가 전부 다르게 알려졌습니다. 만약 도련님이 정말 무섭거나 험한 분이셨다면 나간 며느리들이 입을 맞춰 같은 이유를 댔겠지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은 그분들이 나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도련님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준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명하오. 연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혼자. 며칠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다가 하인 중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하인을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사정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할머니 하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이 집은 마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큰마님 그러니까 도련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님이 들어오신 뒤로 도련님은 안방에서 밀려나셨지요. 연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련님이 장남이신데 어찌 그리 되었습니까? 마님 친정이 힘이 있거든요. 바깥 어른 그러니까 영감마님이 마님 친정 집안 눈치를 보신지라. 도련님이 장남이시되 실질적으로는 집안에서 발언권이 없으십니다. 마님이 집안 재산을 다 관리하시고 장부도 마님이 쥐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전 며느리들이 나간 것도 할머니 하인이 입술을 모았습니다.
마님이 내쫓으신 겁니다. 도련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싫으신 거지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도련님 편이 되면 자신이 쥔 것들을 내놓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못살게 굴어내보내셨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신랑이 험해서 며느리가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그 집에서 장남이 돼 실질적으로는 아무 권한도 없이 방 안에 갇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날 밤 성준의 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 보여도 됩니다. 문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잠시 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련님이 이 집에서 어떤 처지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래 그러셨지요.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장남인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로. 성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도련님, 이 집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왜 그것을 묻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어떻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성준이 장부를 구해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서가에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셈법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손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에 들어온 쌀의 양과 장부에 적힌 양이 달랐습니다. 소작료를 받은 기록과 실제 소작인에게 거둔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친정 쪽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 항목이 불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루, 이틀. 연화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성주는 처음에는 문을 잠근 채 연화가 가져오는 장부 내용을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오. 내가 볼 것이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성준의 낮은 중얼거림이 밤새 들렸습니다. 연화는 방 앞 마루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예. 이것을 아버지께 가져가면 됩니까?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보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족 어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펼쳐야 합니다. 어머니 혼자 덮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성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소. 무엇이 무섭습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쪽 친족 어른이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집과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먼 일가부치였지요. 그 자리에는 최 씨 가문의 종중 어른 몇 명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연화는 그날 아침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성준이 문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잔치상이 다 차려지고 어른들이 대청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주관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연화가 조용히 대청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준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준이 저 자리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시어머니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종중 어른들의 시선이 성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성준이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른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화가 장부를 꺼내 어른들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얼마가 새어나갔는지, 소작 수입이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 친정 쪽 일가부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며느리 주제에 성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도 놀랐습니다. 성준이 그 목소리를 오래 묻어두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어른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말했습니다. 이 집 장남이 이제 집안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부는 새로 정리하고 재산 관리도 다시 짜야 하겠다. 시어머니 친정 쪽 일가부치는 그날 이후 최 씨 가문 재산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앞에 세운 것은 성준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성준이어야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뒤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성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마당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성준이 대청에 앉기 시작했고 손님이 오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처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좁은 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눈빛이 조금 낯설어 보였습니다. 세상 바깥을 오래 못 봤던 사람처럼. 연화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좋으십니다. 성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오래 안 써본 얼굴 근육처럼. 연화는 그 웃음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방 앞에 밥상을 올리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연화와 마주쳤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화가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시어머니가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밥상을 계속 올리느냐? 어머니시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연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를 내가 잘못 대했다. 연화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 가문은 성준이 집안을 주관하면서 더 번성했습니다. 재산이 세지 않으니 해마다 곳간이 넉넉해졌고 성준은 고을에서 신망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연화는 그 옆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하인들을 다독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차츰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서로 기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연화를 두고 말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시집을 가서 인생을 폈다. 참 운 좋은 여자다. 그 말이 연화에게 전해지면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그 집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다 다르다는 것에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읽어낸 것이었고, 며느리 셋이 나갔다는 것에서 신랑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음을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어둠 속에서 들린 숨소리에서 이 남자가 오랫동안 물려 살아왔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눈이 좋았던 것입니다. 남들이 소문만 볼 때 연화는 사실을 봤습니다. 남들이 얼굴을 볼 때 연화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집안의 크기를 볼 때 연화는 집안의 속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연화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훗날 연화의 딸이 혼례를 앞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얼굴도 못 보셨으면서. 연화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얼굴보다 먼저 들은 것이 있었단다. 무엇이요? 숨소리.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눌린 사람의 숨. 그 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야. 귀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숨을 쉬는지, 어떤 침묵을 가졌는지.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얼굴은 안 봐도 안다. 여러분, 오늘의 야담 얼굴도 안 보고 시집와서 횡재한 며느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화가 남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귀라고. 말이 아니라 숨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어려운 것이 숨소리라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